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비싼 물건을 살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대부분 고민을 오래 하겠죠. 다양한 기준들에 대비해보고 내 취향이 우선입니다. 지갑 형편도 염두에 둬야 낭패를 면합니다. 이런 결정을 인공지능, 말하자면 알고리즘 방식으로 해결해준다면 편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것을 살아가서 돌연 취소하거나 다른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심, 변덕, 후회 등등의 감정인데 알고리즘에선 버그가 되는 셈이죠. 기계에선 오류고 인간에게는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오묘하고 섬뜩한데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알고리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알고리즘의 세계, 만물의 공식, 로코 더 멜저로 되어 있는데요. 박현경 씨가 어김없이 오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물의 공식. 공식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공식. 원제는 더 포뮬라로 그냥 공식인데요. 네. 거기다 만물자를 더 붙였습니다. 한국출판사에서. 그 만물이란 말을 붙인 게 아주 훨씬 훌륭한데요. 네, 요즘에 뭐 산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네, 만물 모든 걸 다 이제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우리의 관계, 미래, 사랑까지 수량화하는 알고리즘의 세계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사실 알고리즘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IT 쪽이나 컴퓨터 쪽에서 쓰기는 하는데 일반화된 단어는 아닌데 자주 쓰이지는 않죠. 알고리즘이. 네. 그리고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죠. 근데 공학도들은 조금 알고. 네. 실제로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일련의 명령, 뭐 이제 그 구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의 구조를 가지고 도출해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뭐 창조성, 예술 뭐 이런 것도 있고 인간관계,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지? 뭐 이런 것까지 또 내지는 법률 문제 뭐 이런 법률. 그 인간의 모든 재반을 다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법칙으로 공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기분 겁니다. 나쁘다. 네. 좀 책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례와 풍부한 그 내용들로 구성되셔서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서도 섬뜩하면서도 그쵸? 기분 나쁠 때도 있었고요. 아, 그래 맞아 무릎을 친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새해에 맞아서 다들 토정 비결 대신 그걸 네, 토정 비결도 아마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제가 이 책을 1월 셋째 주 들어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책의 이제 서두 앞부분에 이제 쭉 나오는데 한 영국의 심리학자가 1년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우울한 주를 또 수학 공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했는데 그 연구 끝에 1월 셋째 주가 1년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우울한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그 공식이 굉장히 간단한데 새해 이제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날 즈음이고, 무너지고, 또 두 번째는 그 연휴 막 그 연말 때 뭐 연초하면서 다 끝나고 그 이제 신용카드 빚이 카드 청구서가 이제 날라오는 했고 또 게다가 날씨까지 추워서 세 가지가 겹쳐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꼭 가을에 우울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되게 너무 간단한 공식으로 했다, 더 복잡하게 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우울한 것까지도 이제는 척척 박사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언제가 우울한지.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나의 취향, 나의 모든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에 접속한 상황이 많으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의 모든 패턴,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 내가 클릭한 모든 것이 각각의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면 네, 정확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개인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분석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반화된 분석이 아니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공식으로 아까 말한 1월 셋째 주가 우울하다고 했는데 정말 우울했거든요. 그게 저만 우울한 게 아니라 이제 저를 고용하신 고용주들도 우울하셨는지 스트레스를 막 주시고 뭐 이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짜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든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정까지도 어떻게 평가를 직관적으로 하셨나? 그것도 수량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울한 이제 한 주였고요. 그 1월 셋째 주가. 그래서 더 흥미롭게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뭐 앞부분에 이제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한 이제 레리 스마라는 사람이 되게 뚱뚱한 거예요. 비만인데 다른 거는 뇌는 굉장히 그냥 똑똑하고 뭐 이런데 육체가 좀 뚱뚱해 사람들이 자기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나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계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측정을 해서 그래서 논문까지 썼는데 이제 논문 제목이 디지털 유전체 의학을 향하여 땡땡 내 몸을 수량한 10년간의 추적 기록. 10년을 자기 몸을 추적을 한 거예요. 수량화해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좀 뭐 그 운동을 몇 분을 했고 이제 막 체크를 하면서 또 혈당은 어떻게 떨어졌고 뭐 어떻게 다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식단도 조절하고 했는데 염증 지수가 10배로 뛴 거예요. 나는 분명히 더 지켰는데.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왔다. 내 몸 이상한지 봐달라. 했더니 의사가
아무데도 이상한 데가 없고 그런 건 믿지 마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얼마 뒤에 바로 이제 몸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믿을 수가 없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수량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나를 전에 본 적도 없고 단지 5분 만에 면담으로 내지는 딱 보고 그냥. 이상한 데 없고 내지는 특별히 이상한 데가 있으면 오세요. 이게 이제 의사들의 처방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수술이 필요한 거라면 검사를 미리 진행해야 되는 거고 엄청난 검사를. 근데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수량화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 레리 스마가처럼. 그래서 이 운동을 자기 수량화 운동이라고 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셀퍼라고 한대, 셀퍼. 그 숫자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철학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그러면 뭐 체중 모든 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측정한다. 데카르트의 말을 빌려서 나는 측정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셀퍼족이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진짜. 네.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개인, 나라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적절한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혈액 수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기분, 뭐 각성 수준, 혈액 중 산소 농도, 뭐 산소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소 농도가 얼마인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뭐 내지는 지금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 우울한지도 다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완전히 그분이시네. 네. 뭐 사람은 그냥 비누 세 장이라고 또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 결국은 사람도 다 계측이 가능한 복잡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냉정히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정신작용이나 이런 게 어찌 보면 단백질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뇌단백질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서글프지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정신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 우연의 요소라든지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래서 그걸 많이 그 일단 데이터나 객관적인 거 이외에도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거는 이제 추측이나 아니면 오판일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그런 거에 기대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를 요약하거나 분석했을 때 더 정확하게 결론에 자기가 목적한 결론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씁쓸하지만 왠지 그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을 읽으면서 저도 섬뜩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서점에 책을 많이 항상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검색 온라인에서 해보셨나요? 뭐 그냥 일반 책방에서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예스24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검색을 하면 바로 저한테 제가 뭐 그 온라인으로 이제 그 로그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PC에서 책 하나를 검색했을 뿐인데 지금 바로 그 검색한 도서가 바로 옆에 떠요. 따라다녀요. 그 페이지에서 계속. 그리고 저를 위한 추천 도서가 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는 제 IP 주소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이런 책을 검색했으면 이 검색한 책과 비슷한 류의 책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이 고정 IP를 써서 그래요. 네, 고정 IP를 써 어디에 있건 그거는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유동 IP 쓰면 그거 쉽지 않을 거요? 그 뭐 PC방에서 해도 그렇고요. 그 현재 접속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IP 주소를 체크를 해서 쿠키에 기록하고 바로 이제 그걸 내보내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존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서운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 이제 소개된 회사가 퀀트캐스트라고 이제 외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이제 그 이유는 이런 모든 빅데이터를 일반 유저나 독자들의 이런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특정 사용자들이 그 사람들을 가장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내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 그 유저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그 수익을 뽑아내고 싶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기업에 적합하게 자료를 공식을 이제 사람들을 분류해서 고객을 분류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들은 어쩜 저 회사는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네, 거의 통찰력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는데요.
그 고객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네. 그것들 조정도 가능한 거죠. 원래는 절로 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맞춤형이 뭐가 추천 도서가 뜨면 재밌겠네 하고 글로 가게 되는 거죠. 어허. 이 사람이 알고 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서 그런 회사들이 몇 개 네. 이제 소개가 되는데 뭐 페이스딜스라는 회사는 안면 인식 카메라를 가게에 장착하겠다. 그럼 장착하면 그 사람을 얼굴을 바로 스캔을 해서 고객이 딱 오는 순간 얼굴을 스캔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페이스북 프로필로 찾아가는 거죠. 바로. 어허.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요라고 누른 거를 찾아내서 이 사람이 분류를 어떤 해보는 사람인지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 상품을 제안을 하고 서비스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딱 바로죠, 카메라로 바로. 인식해서 바로. 가서 짜자자작 들고 오고. 즉시, 예. 어서 오세요 하고 뭐 한두 마디 하면 벌써 데이터가 넘어오나 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 광고 세계인데 그게 바로 네. 광고와 기업주들이 원하는 건데 네.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이제 광고가 혁신적으로 바뀌는데 기업들은 몇 개의 눈동자가 광고를 보는지 그리고 그 눈동자가 누구의 눈동자인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섭죠? 진짜 이거 좀 그렇다. 겁나네요. 네. 실제로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뭐 어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분석 당하고 있는지는 현재. 모르죠. 그냥 네. 저는 그거 이제 무슨 설문조사 이런 거 잘 안 하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 내가 좋아요를 눌렀다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까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 외에 내 취향이나 성향에 노출될 만한 거를 잘 안 해요. 네. 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네. 그럼 주로 가는 어디서 내가 돈을 쓰는지가 다 기록이 되죠. 제 거 보고는 파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현찰을 쓰는 편이고 네. 그러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만 카드를 써요. 저 같은 경우. 돈이 없으면 안 쓰고.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쓰고 자잘한 걸 카드를 다 계산하거나 그런 걸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면은 좀 계측이 어렵겠지만 보통은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신용카드를 쓰거든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네, 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주로 쓰는지가 딱 나오고 만약에 그렇겠다, 그 신용카드 그거는. 회사가 그거를 알고 있다면 예. 이 사람은 어떤 상품을 선호하고 어떤 네. 뭐 스포츠를 그렇겠죠. 좋아하는지 영화를 좋아하는지 예.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다 그럼 나오죠. 그거에 맞춰서 메일링을 하겠죠. 그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회사에 제 정보를 팔 수도 있고 제가 알 수도 없으니까. 그동안 많이 팔렸잖아요, 그거.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꼭 주민번호만 팔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도 팔렸을 것 같아요. 취향 분석 같은 거. 실제로 뭐 스포츠 뉴스를 많이 검색한 사람한테는 메일로 네. 그런 관련된 스포츠 용품이란 이런 이제 광고 메일이 많이 토토하라고 오는 거. 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메타사이트 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네. 근데 그 회사는 어떤 걸로 돈을 버냐면 고객의 행동을 예측해서 전화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예, 뭐 예. 클레임 때문에 전화하고 예. 여러 가지 뭐 문의하려고 전화할 때 상담원이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어투라든지 구사하는 단어라든지 뭐 이그저 저같이 이런 감탄사라든지 이런 거를 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분류를 하고요. 그 유형에 맞춰서 뭐 6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성격 유형과 비슷한 상담을 연결해 준대요. 그랬더니 실제 결과가 평균 상담 시간이 5분. 그리고 성공률이 92% 문제 해결을. 안만 해도 좀 이렇게 통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성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그 응답원이 얘기를 하면 저도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서로 공감해서 막 서로 박수쳐. 네, 저는 막 바쁘게 얘기하는데 막 네. 느긋하게 막 대하는 상담원이면 짜증나죠. 네, 그거. 그렇죠. 네. 그때도 저는 또 느긋하고 시간도 많은데 막 네. 빨리 뭐 상대가 재촉하면 또 해답부터 그렇고. 얘기하시오. 이렇게 하면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또 화가 날 수도 그럼 있고. 상담원하고 둘이 막 붙잡고 서로 울고 그러겠네요. 네. 같이 울고 이제 맞아요 이러면서. 네, 그렇죠. 뭐 이건 감정적인 거를 그러니까 고객의 정서적 요구를 가장 적절히 대응하는 방편이긴 하지만 효율성을 최대화한 거죠.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발전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취업을 원하는 이제 보통 구직자이지만 예, 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 또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회사는 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쵸.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길드라는 회사 얘기가 나오는데 2011년도에 설립된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구글이나 이런 굴지의 기업들과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설립되자마자 예. 이 길드라는 회사는 수만 가지 기준과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짜서 개인을 분석해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방식의 헤드헌팅인가 보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그 회사가 이런 사람 채용하고 싶다라고 공고를 내면 구직자들이 막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예, 뭐 그러면 그걸 그걸 보고. 검토한 다음에 면접을 보면서 저 사람을 그때 예. 평가하죠. 예. 서류와 함께. 근데 이 회사는 그러지 않고 미리 그 사람이 이제 자료를 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예. 난 이런 일을 직무를 맡길 사람 찾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도 다 분석한다고 합니다. 참 거시기하네 진짜. 네. 그래서 모든 요인을 종합해서 점수화해서 예.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페이스북 조금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냥 한번 뭐 1시간 면접 보고 네. 오판으로 해서 저 사람이 서류도 그렇고 말도 이렇게 하니까 잘할 거야 하고 뽑았는데 결국 아니면 아닐 수 있죠.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죠. 그 이제 시험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이제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 온라인에서 어디 다니는지 아까 IP 주소를 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실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면접 볼 때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실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그 객관적으로 지표를 낼 수 있는 실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전생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 트위터건 그 사람의 전생에, 거기가 전생에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묶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치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1시간 동안 컴퓨터를 붙잡고 앉아 있으면 클릭을 몇 번이나 할까요?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거를 1년치, 10년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할 건데. 네. 그걸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네. 컴퓨터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페이스북 프로필이나 이런 게 면접용으로 내지는 그 프로필용으로 적당한지를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한 대학 3곳에서 연구를 진행했대요. 이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그 가능성 여부를 이제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의 사진, 페이스북 사진, 그다음에 게시물, 그다음에 뭐 댓글, 내지는 또 직접 자기소개 쓰잖아요. 이런 걸 다 분석해서 하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럼 나는 하고. 생존 취직 못해요. 네. 아니요. 저도 선생님 페이스북 보는데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냥 평가가 거기 있습니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톡 대문 메시지가 당신을 한 줄로 표현하겠다예요. 네. 카톡 메시지는 그렇고 페이스북에 주소를 뭐라고 썼냐면 북극성에서 왼쪽으로 3걸음 이렇게 써놨어요. 네. 주소가. 그렇죠. 그럼 개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봐주면 고마운데 그렇죠. 얘 이상해 그러면. 예,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은 아니고 대신 자기는 독특한 개성이 있고 그리고 한 줄로 요약하겠다는 거는 산만하거나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쵸, 압축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압축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난 취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리즘을 뭐 했는데 수학 공식에 의해서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구글 담당자가 당장 채용하자고 올 텐데 저기 길드에 한번 올려보시죠.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그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서 6개월 뒤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회사에서 잘하라고 했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그 프로필을 통해서 구직을 이제 초용을 하고
적합하게 일자리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는 건데 왜 그렇다면 페이스북 프로필이 정확한 지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면접에서 어떤 자기 이력서 서류보다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구직자들이 지원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내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면접 때야 뭐 정답을 모범 답안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엉뚱한 짓 하고 뭐 자기가 좋은 사람들한테 갈 테니까 암만 해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그의 쌍벽을 이루는 트위터가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한 회사는 또 그 트위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소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맞춤형 사용자 일대기를 작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요. 왜 일대기가 가능하냐면 너무나 적합하고 완벽한 도구가 트위터인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일기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를 막 쓰잖아요. 그쵸.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트위터 특히. 그리고 또 140자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그 복잡한 사건들을 아주 압축해서 몇 개 단문으로 압축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일대기를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작성하는 요령은 이제 뭐 사건들이 제가 막 뭐 트위터에 쓸 때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공적인 사건도 있고 사적인 사건도 있고 뭐 아니면 일반적인 사건은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다 이제 주요 요소가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소일대기를 위해서는 사적이고 아주 특정한 사건, 뭐 결혼을 했다라든지 뭐 아주 사적으로 뭐 무슨 스트레스 받았던 이런 게 그 사람의 특징을 규정하지 일반적이거나 이런 사건 뭐 학교에 몇 년 뒤에 들어갔다 이런 거는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의 도구다 트위터가. 악용될까 봐 겁나죠 뭐. 그게 제대로 쓰인다면 성향 분석이 돼서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근데 악용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내 뒤통수를 환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잖아요. 악용이라기보다 그냥 이용이죠. 그냥 광고계 기업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그걸로. 예. 뭔가 또 그걸 기발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에 질세라 2013년도에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또 페이스북을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페이스북 좋아요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종, 또 나이, 지능 지수, 성적 선호, 성격, 약물 사용, 정치적 성향 등 이런 걸 다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결과 나옵니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무슨 뭐 쌍용차 이런 거 가서 계속 좋아요 누르고 성금 그렇죠. 성금 보내고 릴레이 뭐 하고 맨 그런 거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 딱 찍으면 딱 나올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왼쪽으로 가긴 갔구나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을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두려우면서도 겁나네요. 세상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어찌해야 좋을까요? 정말 이놈의 세상을. 그래서 편리한 거 위주로 이제 뭐 기발한 회사라든지 지금 현재 행태를 말씀드렸는데 뭐 그 위에 안 보이는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빅브라더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형님 좀 봐주십시오. 빅브라더 형님 좀 봐주세요. 저도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빅브라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인간성이 좀 말살된다는 기분도 좀 들고 그렇게 되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숫자로 다 표현이 되는 거니까 오묘한 맛이 덜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슬프다. 아무튼 이 슬픈 이야기 또 오묘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 명백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과정은 끝납니다. 번복이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입력 자료도 정확해야겠죠. 편리하면서 섬뜩한 일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예비해 둔 상태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면 엄청난 독재가 되고 혹세 무민이기도 합니다. 알고리즘과 인간의 심리를 양쪽에 두고 보면 한쪽에서는 오류인 것이 반대편에서는 진실이 되곤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치명적 오류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많으시죠? 누가 그냥 탁 잘라주면 외려 편할 텐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도 사실 없죠. 더 큰 문제는 누가 결정해줬을 때 과연 우리가 의심 없이 그대로 따르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 경우는 그냥 혼자서 처리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혼자서 감당합니다. 인생이 버겁지만 차라리 홀가분한 면도 많거든요. 뿌듯함과 후회 모두가 내 차지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물이고 우리는 별 거부감 없이 그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스조차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가끔 의심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별 거부감은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우르르 몰리는 송사리떼의 하나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의문하는 사람, 회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알고리즘만으로는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